해가 저물어가는 늦가을의 어느 저녁, 하늘은 마치 누군가 붉은 먹물을 쏟아부은 듯 불길할 정도로 선홍빛 노을이 산등성이를 물들이고 있었지요. 평소라면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평화로웠을 고을이었건만 오늘따라 광가 마당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겁기만 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작두가 놓여 있었고 그 주위로는 붉은 옷을 입은 포교들이 몽둥이를 든 채 험악한 표정으로 줄을 서 있었답니다.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리는 눈으로 한 사내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사내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평생 글만 읽어온 선비 이문직이었습니다. 이 선비는 이미 며칠간 이어진 모진 고초로 인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하얀 도포는 여기저기 찢기고 흙먼지가 묻어 본래의 색을 잃은 지 오래였고 손목을 파고든 거친 오랏줄은 그의 살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지요.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만은 기이할 정도의 고요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 높은 의자에 앉아 엄숙한 표정으로 이 선비를 내려다보는 사또의 손에는 작고 화려한 비단 주머니 하나가 들려 있었답니다. 그 주머니 겉면에는 말라붙은 검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선비를 살인자로 지목한 결정적인 증거물이었지요. 사또는 그 주머니를 흔들며 이 선비에게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하고 온 집안 식구가 너를 범인이라 지목하는데 어찌하여 끝까지 죄를 부정하느냐고 말이지요. 이제 막 사또가 처형을 알리는 패를 던지려던 순간 이 선비는 마지막 힘을 다해 고개를 들어 사또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지만 눈빛은 마치 어둠 속을 꿰뚫는 촛불처럼 번뜩였지요. 그는 사또에게 간절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청했습니다. 죽기 전에 딱 3가지만 확인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 3가지 질문이 이 고을을 뒤흔들고 잠자던 진실을 깨울 것이라고는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예상치 못했답니다. 과연 이 가녀린 선비의 머릿속에 든 지혜가 그를 죽음의 문턱에서 돌려 세울 수 있을지 이제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그 폭풍우 치던 밤 비극이 시작된 그 저택으로 가보아야겠습니다. 이야기는 충청도 어느 이름 없는 깊은 골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곳에는 이문직이라는 이름의 선비가 살고 있었지요. 이 선비는 대대로 글공부만 해온 가문의 후손이었으나 가세가 몹시 기울어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형편이 어려웠답니다. 하지만 그의 낡은 초가집 안에서는 밤늦도록 책 읽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비록 도포 자락은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역력했으나 그에게선 항상 선비 특유의 은은한 묵향이 풍겼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선비의 정직하고 올곧은 성품을 우러러보며 그가 언젠가는 나라의 큰 기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봄, 이 선비는 평생 갈고 닦은 학문을 시험해 보기 위해 한양에서 열리는 과거 시험에 응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는 눈물로 그의 앞날을 축복하며 며칠 밤을 새워 지은 새 버선과 주먹밥 몇 덩이를 괴나리 보찜에 넣어 주었지요. 이 선비는 소중한 책 몇 권과 붓 한 자루를 챙겨 들고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길을 떠났습니다. 이 선비는 집신이 다해지도록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묵묵히 한양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던 여정의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산들바람은 온데간데 없고 음산한 칼바람이 나뭇가지를 세차게 흔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비는 발걸음을 서둘렀지만 순식간에 주위가 어두워지더니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산 전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목덜미를 타고 흐를 때마다 몸이 덜덜 떨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빗물에 녹아내린 지늘길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숲 사이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번쩍하고 이선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선비는 그것이 도깨비불인지 사람의 등불인지 따질 겨를도 없이 그 빛을 향해 기어가다시피 발걸음을 옮겼지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도저히 이런 깊은 산중에 있을 법하지 않은 으리으리한 기와집 한 채가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높은 소슬대문은 위압감을 주었고 담장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뻗어 있었지요. 이 선비는 잠시 주춤했지만 등 뒤에서 몰아치는 비바람은 그런 고민을 허락하지 않았지요. 이 선비는 조심스럽게 대문 앞에 서서 노쇠 문고리를 잡고 조용히 인기척을 냈습니다. 잠시 후 안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육중한 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문 뒤에는 등불을 든 하인이 서 있었고 곧이어 이 집의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의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답니다. 사내는 화려한 비단옷을 걸치고 있었지만 눈매가 날카롭고 안색은 묘하게 창백했습니다. 이 선비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사정을 설명했지요. 과거를 보러 가던 길에 비를 만났으니 하룻밤만 처마 밑이라도 내어준다면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저택의 주인은 잠시 이 선비의 행색을 살폈습니다. 비에 젖어 꼴은 말이 아니었지만 이 선비의 눈빛에서 풍기는 선비 특유의 기품을 알아본 것인지 주인은 이내 인자한 척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기를 권했습니다. 이 선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저택 안으로 발을 디뎠지요. 집 안으로 들어선 이 선비는 묘한 위질감을 느꼈습니다. 마당은 지나치게 깨끗했고 집안 곳곳에는 화려한 등불이 켜져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일하는 사람들도 마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고 복도를 지날 때마다 어디선가 은은하면서도 코끝을 찌르는 진한 향 내음이 풍겨왔답니다. 이 선비는 그것이 제사를 지낼 때 쓰는 향인지 아니면 여인의 방에서 나는 분내인지 알 수 없어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주인은 이 선비에게 사랑채의 가장 안쪽 방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장하실 테니 욕이라도 하라며 기름진 음식과 따뜻한 술상을 내왔지요. 며칠간 주먹밥으로 배를 채우던 이 선비였지만 웬일인지 음식에는 손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을 녹이며 주인과 짧은 담소를 나누었을 뿐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외동딸이 조만간 명문가의 시집을 가게 되었다며 은근히 자랑을 늘어놓기도 했답니다. 그 말을 하는 주인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지만 이 선비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본 듯한 착각이 들었지요. 밤이 깊어지자 이 선비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방 안은 따뜻하고 침구는 부드러웠건만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거센 빗줄기가 창호지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방 너머 어딘가에서 아주 가냘프고 짧은 비명 같은 소리가 들린 듯 했습니다. 이 선비는 몸을 일으켜 귀를 기울였지만 다시 들리는 것은 거친 빗소리뿐이었지요. 그는 단순히 피곤해서 생긴 환청이라 여기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답니다. 그 적막한 저택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생명이 소리 없이 꺼져가고 있었으며 그 비극의 화살이 조만간 자신을 향해 날아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렇게 불안한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이 선비는 겨우 얕은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간밤에 그 사나웠던 빗줄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 씻은 듯이 멎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스며드는 새벽빛은 참으로 고요하고 평화로웠지요. 이선비는 찌뿌둥한 몸을 일으키며 어젯밤 들었던 그 기괴한 비명소리가 그저 꿈이었기를 바랐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지요. 갑자기 저택의 안채 쪽에서 하늘을 찢는 듯한 여종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가르고 사랑채에 머물던 이선비의 귀에까지 날카롭게 박혔답니다. 이선비는 불길한 예감에 도포자락도 제대로 여미지 못한 채 방 밖으로 뛰쳐나갔지요. 마당으로 나가보니 어젯밤 그렇게 인자해 보이던 집주인이 사색이 된 얼굴로 안채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집안의 하인들이 우왕좌왕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선비가 안채 마당에 들어섰을 때 그가 마주한 광경은 실로 참혹하기 그지없었답니다. 어젯밤 주인이 그토록 자랑하던 곧 시집을 간다던 아리따운 외동딸이 자신의 방 안에서 싸늘한 주검이 되어 발견된 것이지요. 방 안은 누군가와 격렬하게 다툰 듯 가구들이 쓰러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인은 딸의 시신을 붙들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고 그 울음소리는 저택의 담장을 넘어 산울림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인이 갑자기 울음을 멈추더니 시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이선비를 쏘아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인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이선비를 가리키며 이 집에 머문 유일한 외지인이 바로 당신이니 당신이 내 딸을 죽인 것이 분명하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선비는 너무나 당황스러워 어안이 벙벙했지요. 자신은 밤새 방 밖으로 나간 적이 없으며 오직 비를 피하게 해준 은혜에 감사하며 잠을 잤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선비에게 너무나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 하인들이 이선비의 괴나리 보찜을 거칠게 뒤지기 시작했거든요. 보찜 속에서 이선비가 아껴 읽던 책들이 바닥으로 내팽개쳐지고 아내가 싸준 주먹밥이 흙먼지 속에 굴러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하인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보찜 안쪽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어젯밤 주인이 딸의 혼수품이라며 보여주었던 눈부시게 화려한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비단 주머니에는 아직 채 마르지 않은 붉은 피가 흥건히 묻어 있었답니다. 이선비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지요. 자신이 넣지도 않은 물건이 그것도 피 묻은 증거물이 자신의 짐 속에서 나오다니요. 이선비는 이것은 모함입니다.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것입니다. 라고 외쳤지만 이미 격분한 하인들은 몽둥이를 들고 이선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선비는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거친 오랏줄이 그의 마른 몸을 꽁꽁 묶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이제 동정심이 아니라 짐승을 보는 듯한 혐오감으로 가득 찼지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선비는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통곡 소리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는 느낌, 그리고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그 진한 향 냄새가 어젯밤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진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이선비는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그는 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었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진실은 반드시 실마리를 남기는 법이다. 라고 말이지요. 결국 이선비는 살인범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고을 관아에서 달려온 포교들에게 넘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서서 과거 보러 가던 선비가 사람을 죽였다며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습니다. 이선비는 그 치욕스러운 길을 걸으며
자신이 머물렀던 저택의 창문을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어젯밤 보았던 그 기괴한 그림자가 여전히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오싹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답니다. 관아의 차가운 옥방에 갇힌 이선비. 이제 다음 날이면 사또의 친국이 이어질 것이고 이대로라면 꼼짝없이 사형을 면치 못할 처지였습니다. 좁은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차가운 달빛을 보며 이선비는 밤새도록 그날 밤의 기억을 하나하나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비단 주머니는 누가 넣은 것일까? 왜 그 집 주인은 나를 보자마자 범인으로 지목했을까? 생각의 끝에서 이선비는 아주 작은, 정말 사소해서 누구나 지나칠 법한 단서 하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사랑채에서 안채로 달려나갈 때 밟았던 마당의 흙과 범인이 남겼을 법한 흔적 사이의 기묘한 차이였지요. 이제 이선비에게 남은 것은 내일 아침 사또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단 한 번의 기회뿐이었습니다. 관아의 동원 마당은 그야말로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높다란 의자에 앉은 사또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바닥에 엎드린 이선비를 매서운 눈초리로 내려다보았지요. 사또의 옆에는 어제 그 저택의 주인과 하인들이 줄줄이 늘어서서 마치 당장이라도 이선비를 잡아먹을 듯한 기세로 삿대질을 해대고 있었답니다. 사또는 탁자를 탁 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하고 온 집안 사람이 너를 보았다는데 어찌하여 하늘을 속이고 땅을 속이려 하느냐고 말이지요. 이선비는 가늘게 떨리는 손을 바닥에 짚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만큼은 결코 떨리지 않았답니다. 그는 사또에게 간청했지요. 소생은 이제 곧 죽을 목숨이니 거짓을 말해 무엇하겠냐며 다만 저승길을 가더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딱 3가지만 확인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사또는 가소롭다는 듯 코방귀를 뀌었지만 워낙 이선비의 태도가 당당하고 결연하여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이선비가 던진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신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선비는 사또에게 어젯밤 그토록 매섭게 쏟아지던 빗줄기를 기억하시냐고 물었지요. 그러고는 안채 마당에 흙은 붉은 진흙이라 한번 발을 들이면 신발 뒤축에 붉은 자국이 남기 마련인데 왜 범인으로 몰린 자신의 집신은 깨끗하고 오히려 딸을 잃고 슬퍼하던 저택 주인의 가죽신 바닥에는 붉은 진흙이 잔뜩 말라붙어 있느냐고 나직이 우어조렸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마당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주인의 발끝으로 향했답니다. 당황한 주인은 급히 옷자락으로 발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사또의 예리한 눈길은 그 붉은 흔적을 놓치지 않았지요. 주인은 딸이 걱정되어 잠시 들여다본 것뿐이라며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선비의 추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선비가 주목한 것은 바로 향기였습니다. 이선비는 어젯밤 저택에 발을 들릴 때부터 코끝을 찌르던 그 진한 향 냄새를 기억해냈지요. 그는 사또에게 여인의 방에서 나던 향은 집안의 은밀한 곳에서 누군가 피우던 독한 약재의 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인의 소매 끝에서 풍기는 향이 바로 그날 밤 죽은 여인의 방 안 가득 퍼졌던 그 냄새와 똑같지 않느냐며 강하게 몰아붙였답니다. 주인의 안색은 이제 창백함을 넘어 푸르스름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는 이선비가 미친 소리를 한다며 소리를 질렀지만 옆에 서 있던 하인들은 무언가 깨달은 듯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기 시작했지요. 사실 그 향은 주인이 평소 앓고 있던 고질병을 고치기 위해 특별히 처방받은 약향이었는데 그것이 왜 그날 밤 딸의 방에서 그렇게 진동했어야 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선비는 결정적인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보찜에서 나왔다는 피 묻은 비단 주머니였지요. 이선비는 사또에게 그 주머니를 자세히 살펴봐 달라고 청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여인을 죽이고 급히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면 주머니 겉면에만 피가 묻어 있어야 정상일 텐데 어찌하여 주머니 안쪽에 든 금가락지에는 피 한 방울 묻어 있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이것은 누군가 여인을 살해한 뒤 주머니에 피를 일부러 묻혀 이선비의 짐 속에 던져 넣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던 것이지요. 이선비의 논리정연한 설명이 이어질수록 관아 마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사또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인을 향해 엄중히 물었습니다. 내 딸이 시집갈 때 가져갈 재산이 탐이 났던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은밀한 사연이 있어 제 자식의 목숨을 앗아가고 무고한 선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느냐고 말이지요. 주인은 이제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선비의 날카로운 관찰력과 지혜가 만들어낸 그물망에 진범이 스스로 걸려든 셈이지요. 사람들은 이 선비의 지혜에 감탄하며 수군거렸고 억울하게 사지로 몰렸던 이 선비는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며 감았던 눈을 떴답니다. 사또의 추궁과 이 선비의 날카로운 지혜 앞에 저택의 주인은 더 이상 버틸 힘을 잃고 말았답니다. 그토록 당당하게 이 선비를 살인마라 소리치던 기세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바닥에 엎드린 채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지요. 그 추악한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참으로 기가 막히고도 비통한 것이었답니다. 사실 그 사내는 죽은 여인의 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수년 전 이 저택의 진짜 주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먼 친척이었던 그가 들어와 안주인마저 내쫓고 주인 행세를 해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조만간 외동딸이 명문가로 시집을 가게 되자 원래 집안의 막대한 가산과 혼수품으로 준비해둔 보물들을 모두 딸의 시가로 보내야 할 처지에 놓였던 겁니다. 욕심에 눈이 먼 사내는 그 재산들을 가로채기 위해 차마해서는 안 될 계획을 세웠고 마침 폭우를 피해 찾아온 가난한 이 선비를 보고는 하늘이 주신 기회라며 죄를 덮어 씌울 궁리를 했던 것이지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꽃다운 나이에 조카딸을 살해하고 길 가던 나그네에게 그 핏값을 대신 치르게 하려 했다는 사실에 고을 사람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답니다. 사또 역시 노하며 당장 그 사내를 옥에 가두고 가산을 몰수하여 본래의 주인 가문에게 돌려주라는 엄명을 내렸지요. 사또는 이 선비의 손에 묶여있던 거친 오랏줄을 직접 풀어주며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맞이할 뻔했음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놀라운 지혜를 보여준 이 선비의 안색을 살피며 참으로 나라의 동량이 될 제목이라 칭송을 아끼지 않았지요. 관아 마당을 가득 채웠던 긴장감은 어느새 이 선비에 대한 존경과 경탄의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답니다. 돌을 던지며 비난하던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고 이 선비의 결백함이 밝혀진 것에 대해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렀지요. 이 선비는 몸을 추스른 뒤 사또가 내어준 따뜻한 탕반 한 그릇으로 그간의 피로를 녹였습니다. 사또는 이 선비가 과거를 보러 가던 길이라는 것을 알고 특별히 관아의 튼튼한 말 한 필과 넉넉한 노잣돈을 선물로 내주었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것에 대한 보상이기도 했지만 이토록 총명한 인재가 제 시간에 한양에 도착하지 못할까 걱정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정이었지요. 이 선비는 다시 보찜을 꾸렸습니다. 이번에는 피 묻은 주머니 대신 사또의 정성과 마을 사람들의 응원이 가득 담긴 보따리가 그의 어깨에 지워졌지요. 저택을 떠나며 이 선비는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욕망의 불꽃이 타올랐던 그 화려한 기와집 위로 이제야 맑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답니다. 그는 그곳에 남겨진 슬픈 영혼의 명복을 빌어주며 힘차게 한양을 향해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이선비는 그의 열린 과거 시험에서 당당히 장원급제를 거머쥐었답니다. 그의 답안지에는 백성을 다스리는 법 이전에 사람의 마음을 읽고 진실을 꿰뚫어 보는 법에 대한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다고 하지요. 훗날 이선비는 공정한 판결로 이름을 날리는 청백리가 되어 억울한 백성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평생을 바쳤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문직 선비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가끔은 그날 밤의 폭풍우처럼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요. 억울한 일을 당해 가슴을 치기도 하고 내가 하지 않은 일로 오해를 받아 세상 천지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선비가 차가운 작두날 앞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진실을 찾아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음속에 지혜의 등불 하나만 잘 챙겨둔다면 그 어떤 어둠도 뚫고 나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옛말은 결코 틀린 법이 없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제 핏줄까지 해치려 했던 사내는 결국 자신이 쳐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 파멸했고 정직하고 지혜로웠던 선비는 고난을 발판 삼아 나라의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명쾌한 이치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찾아낼 큰 힘이 된답니다.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셔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됩니다. 부디 오늘 밤 어느 누구보다 평온한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